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의사들이 대량 실업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인공지능 때문에. 앞으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AI가 당장에 이게 큰 돈이 될 수 있는 게 좀 명확하게 아직 뚜렷하게 이렇게 확 눈에 와닿지가 않는다. 이거 돈이 되려면은 이제 산업 로봇은 이제 이미 보편화되어 있는데 서비스 로봇이 이제 커질 거다. 했는데 실제로 지금 그런 방향으로 이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고령화가 되면서 이제 왜냐면 이제 그 고령화가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뭐 그 돌봄이라든지 뭐 이런 게 막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거 하려면 인건비나 뭐 이런 거 감당을 못 하잖아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24시간 붙어서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이제 로봇 같은 것들이 이제 인공지능이 장착된 로봇 같은 것들이 사람과 거의 이렇게 대화하는 형식으로 해서 하는 그런 로봇이 등장할 거고, 그런 로봇은 아마 어마어마한 시장을 형성을 할 거다라고 이렇게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뭐 그런 그 세계 인구 변화 같은 전망하고 이렇게 비춰봤을 때도 그런 시기, 막 이렇게 인구 구조의 변화를 보면 그런 수요가 폭발하는 시기가 지금부터 2050년까지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고령화와 관련해서 그런 어떤 사회보장과 관련된 재정이 사람 그 인력에 의한 그런 그 간병 시스템이나 안전망 사회보장 시스템을 떠받친다라는 건 이제 거의 이제 재정상 불가능하다. 그럼 결국에는 이제 그런 이제 로봇이랄까 뭐 이런 그 인공지능이 장착된 로봇을 통해서 이런 게 할 수밖에 없는데, 물론 이제 그 중간 단계로 이제 개도국의 값싼 그 노동자들을 받아들여서 저임금으로 그런 걸 하자. 이제 일본이 그런 걸 한때 시도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이렇게 한국이나 이런 데가 또 임금이 높아져 버리니까 일본으로 안 가고 한국으로 와버린다든지 이런 문제도 생기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그 사회적인 또 이렇게 문화적인 또 갈등이나 이렇게 그런 것도 또 이렇게 있고 하니까 뭐 범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각되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로봇 인공지능이 장착된, 특히 이제 사람과 대화가 가능하면서도 집안에서 이렇게 모든 가사 활동을 대신해 줄 수 있는, 또는 그런 간병이라든지 모든 것을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런 로봇이 2050년까지는 거의 확실하게 틀림없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그걸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가 미래의 그 인공지능과 로봇 시장을 장악하는 어떤 그 선점하는, 그러니까 누가 그런 로봇을 만들어서 시장을 장악하느냐가 굉장히 이제 그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그 사업 성공의 성패를 가름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 대화가 통하려면 일단은 이제 언어, 이제 예를 들어서 그게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이나 중국 뭐 이런 데서 대화가 되려면 한국말로 해도 영어로도 자동 번역돼서 통할 수 있어야 된다든지, 그래야 이제 수출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국내에서만 이렇게 팔면은 그렇게 뭐 시장이 작잖아요. 뭐 자동차나 뭐 이런 것처럼 지금 이제 이렇게 가전제품 같은, 거의 그러니까 로봇이 가전제품화되는 그런 것이 되겠죠. 뭐 하여튼 그럴 것 같아요. 제가 그 인공지능이 지금은 이제 뭐 인공지능을 가지고 뭐 이렇게 뭐 저기 인터넷에서 뭐 기사를 뭐 제목을 쳐보세요. 그러면 탁 모아서 글을 만들어 줄 겁니다. 뭐 이렇게 무슨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 달라 하면 그 다다닥 해줄 겁니다. 해봐야 다 짜집기예요. 짜집기고 경우 수에 불과해요. 창조적인 게 아니라라는 거죠. 또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 동영상을 만들어 달라 해봐야 그 인터넷상에 있던 걸 다 가지고 와서 짜집기 하는 거죠. 근데 사람이 그런 짜집기를 하면 어떻게 되죠? 바로 저작권에 걸리죠. 바로. 근데 인공지능은 그게 문제가 안 될 리가 없죠. 아마 그게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그게 문제가 되면,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면 엔비디아도 상당히 타격을 받지 않을까. 지금 명확하게 그 AI가 활용되는 비즈니스 차원에서 명확하게 뭔가 활용될 수 있는, 그다음에 정말로 전문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AI가 주는 이런 그런 쳐가지고 주는 것들이 하찮아요. 아직은 하찮아요. 저 같은 사람들이 봐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틀린 것도 많고, 제가 이렇게 원하는 것을 주지도 못하고 그런. 왜냐하면 전문가들이 작업을 할 때, 일을 할 때에는 일하는 순간순간 번득번득해요. 일하는 순간순간 이렇게 통찰력이나 이런 것이 있었지, 이걸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하는 것도 일하면서 떠올라요. 근데 이런 것은 도저히 인공지능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인간의 어떤 그 창조적인 그런 것들을 흉내, 그러니까 그 거의 이제 인공지능이 지금 하는 것은 기존의 인터넷상에 있던 어마어마한 그런 그 여과되지 않는 정보의 산더미 속에서 그냥 인공지능의 프로그램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냥 끄집어 와가지고 짜집게 하는 거. 그 정도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직 뭐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다만 이제 응용할 분야는 이미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응용할 분야는 많죠. 예, 대표적인 게 이제 의료 분야예요. 이미 의료 분야는 그 IBM의 왓슨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는데 왜 의료 분야가 인공지능 같은데 인공지능 기술이 가장 적용되기 쉬우냐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의사들이 대량 실업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인공지능 때문에 대량 실업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그다음에 그 대량 실업이 발생한 그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라는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째는 인공지능의 발달, 기술의 발달이 있고 두 번째는 이 사회보장제도의 재정 파탄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이나 특히 국민연금 건강보험 재정은 도저히 이건 지속 불가능해요. 이미 다 망가져 있어요. 이미 재정 자체가 지속 불가능한 상태예요. 결국에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동화로 대체할 수밖에 없어요. 가장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방식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약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약국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인공지능은 방대한 그 데이터들을 수집해가지고 거기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어떤 경우수를 따져가지고 어떤 그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어떤 최적의 것을 선별해가지고 어떤 답을 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의료 진료 차트 데이터들은 한같으면 전부 지금 있잖아요. 각 나라마다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미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과거 몇십 년 동안의 데이터베이스 누적돼 있고 그다음에 그 질병 사례 유형별로 정리가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그 수많은 사례들에 대해서 진단하고 어떤 시술을 하고 시술 결과들이 다 있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뭐 차트라든지 엑스레이, 뭐 mRNA 이런 거 차트를 판별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전에 그 왓슨이 이제 의료 분야에서 공개했을 때 판독률이 95% 정확도 나왔거든요. 처음 공개됐을 때. 그러니까 처음 공개됐을 때 그것도 한 10년도 훨씬 넘었죠? 오래됐어요. 그 IBM하고 왓슨이 했던 게. 그때 처음 공개됐을 때도 그 질병의 특히 이제 암 같은 그 중증 질병의 판독률이 정확도가 95%라 그랬어요. 처음 공개됐을 때도. 점점 그런 이제 데이터들도 쌓이고 AI 기술도 발전하고 이것들은 거의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이렇게 99% 100%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정확도를 높여가고 그다음에 진단을 정확하게 하고 거기에 대한 처방도 정확하게 하고 시술 방법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거라 이거예요.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인공지능이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시술 방법, 어떤 신약이 등장했는데 그 신약의 효과 이런 것들은 데이터가 없으니까 반영을 못 하겠죠. 이미 기존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의사나 약사가 이 AI 인공지능을 따라갈 수 없을 거라고 봐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건강보험 재정이 각 나라별로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 문제가 이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고 인공지능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이거 이제 여러 분야별로 응용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응용 분야로 제가 이렇게 첫 번째 내지는 가장 앞자리의 그 선두 응용 분야로서 의료 분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쪽에 전문적인 어떤 기술이나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나 있으면 그 의료 쪽의 사업을 한번 인공지능 사업을 해보세요. 이건 대박 날 거예요. 뭐 지금도 아마 대형 병원이나 이런 데서는 그 왓슨을 활용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도 현재도 뭐 활용을 하고 대형 병원 같은 경우는 아마 활용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의사들의 보조수단으로 왓슨 같은 그런 인공지능의 진단 결과가 어떤 건지 그걸 의사들이 참조하면서 보조수단으로 활용을 하다가 점점 그것이 이제 의사들이나 약사를 대체하는 걸로 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처방 같은 경우도 굳이 이제 뭐 의사 병원 가가지고 처방 좀 받아가지고 약국 가서 약사한테 보여주고 약 처방 받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약국 센터 하나 있고 처방 받으면 이제 뭐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접속해가지고 바로 거기서 그냥 해가지고 택배로 보내든지 아니면 배달을 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가서 찾아오든지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약사들이 하는 역할은 뭐 이제 제약회사에서 만든 약들을 내서 어떤 약을 선택해서 할 건가 뭐라든지 뭐 그런 정도일겠죠. 근데 그럴 가능성이 하여튼 대체될 가능성이 첫 번째 그러니까 전문 직종이 특히 인공지능 정형화된 전문 직종, 정형화된 전문 직종. 그러니까 그 정형화된 전문 직종이라면 이제 변호사 같은 거, 이렇게 판사나 이런 쪽, 판결이나 변호사 같은 쪽, 특히 판사 쪽, 법원 이런 쪽. 이미
뭐그 이쪽 재판 쪽 관련해서도 그런 게 그 나와 있지 않나요? 제가 언젠가 한번 얼핏 본 것 같기도 한데. 근데 다행히도 저같이 전문 연구 직종은 좀 그게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연구 직종은. 이게 패턴이 정형화된, 물론 이게 뭐 경제대문이나 그런 것 좀 산업 이런 것들이 정형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것은 아마 돼도 가장 뒤에 될 가능성이 높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주식 투자 모델을 AI가 한다. 그럼 결국은 AI하고 AI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AI하고 AI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럼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AI가 적용되지 않는 분야는 게임 분야 같은 거, 이런 주식 투자라든지 게임 분야 같은 거. AI하고 AI끼리 바둑이라든지 가위바위보라든지 포커라든지 그것은 이제 AI의 성능의 차이에 따라 결정나겠죠. 성능이 같다라면 똑같아져요.